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시간의 단위는 다양합니다. 100m 육상 선수들은 0.001초를 줄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는 10분, 또 점심 먹는 1시간, 그리고 하루, 한 달, 1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는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하는 것 같죠?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혹자는 아쉽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가 같았던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폐혈증입니다. 지난 7일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20명이 폐혈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은 문제가 된 약물을 상온에 오랜 시간 보관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 연결해서 폐혈증과 의약품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고요. 오늘 아침 날씨는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낮 기온이 이 지역은 13도 정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또 강원 영서와 전남 내륙은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비가 5mm 정도 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0도, 대전 22도로 예상됩니다. 1년이 길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짧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체감상 차이와 무관하게 우리는 벌써 새로운 1년으로 한 걸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겠죠.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벌써 1년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환자들이 지난 7일에 시술을 받고 집단 폐혈증 증상을 보이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주사제를 회수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인데요. 병원 관계자 진술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된 프로포폴이 상온에 장시간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폐혈증 발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그랬고요. 약물 때문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10월에 유명 음식점 대표가 개에 물려서 폐혈증 증세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 폐혈증과 치료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 폐혈증 증상을 보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네.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한 21명이 받으셨나 봐요. 네. 이분들은 되게 이제 피부 리프팅이나 토닝이나 뭐 레이저 시술, 뭐 울세라, 홍조 치료 이런 걸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고 예. 여성이 19명, 남성이 1명, 이 20명이 저혈압 증상 등을 호소해서 폐혈증으로 의심이 되면서 이제 병원에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밤 12시에서 새벽 3시 반 사이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 경찰 조사를 들어보니까 병원 관계자들이 프로포폴을 상온에서 60여 시간 정도 보관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4일 금요일부터 해서 7일 사건이 발생한 7일까지 상온에 보관했다고 하는데 일단 문제가 된 프로포폴이 뭔가요? 예전에 그 연예계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건데. 예, 우유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이 프로포폴은 사실 우리 중추신경계 전반을 억제해서
수면을 유도하고 우리가 흥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즉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물입니다. 보통 30초 정도 지나면 마취가 시작이 되고 3분에서 한 10분 정도 짧게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을 할 때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이 프로포폴은 그 뇌의 보상중추라는 데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의심이 되고 있고요. 이 프로포폴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사약제로 쓰기 위해서는 대두유라고 하는 기름에 녹여서 주사약제를 만들거든요. 예. 이 기름 성분,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산패, 상하기가 아주 쉽고 또 세균이 감염되면 아주 급속도로 세균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온에 보관을 하지 않게 돼 있고 냉장 보관을 하게 돼 있고 보통 한번 이 주사약제를 쓰기 시작하면 6시간 내에 다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의 오염 속도가 일반적인 액체보다 더 빠른가요? 상온에 보관했을 때? 이 약물은 일단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 지방이라는 것은 이 세균들이 살기 아주 좋은 배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세균들이 이 안에서 증식하기가 너무 쉽고 따라서 미생물들이 이 안에 들어갔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숫자를 늘리고 독소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약물들이 직접 혈액에 투여되면서 이제 혈액이 감염이 돼서 폐혈증이 네.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폐혈증은 무엇인지도 설명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폐혈증은 미생물에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 병을 말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대부분 아시는 이런 폐렴이나 신우신염이나 봉화직염, 복막염, 욕창, 담낭염 이런 염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의 염증이 생기는 걸 넘어서 이 염증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다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폐혈증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온몸의 모든 기관에 염증들을 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열이 아주 38도 이상으로 심하게 나거나 아니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망가져서 36도 이하로 뚝 떨어지거나 예. 또 심박수가 굉장히 빨라지고 호흡수도 빨라지거나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백혈구 수가 아주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응을 내가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반응이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예. 이 폐혈증은 치사율이 한 40%에서 50%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아주 적은 양의 세균이 들어가는데도 그 몸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요? 우리 몸이 대개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죠. 하지만 이 균이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이라든지 또는 전신성으로 온몸에 혈액을 타고 돌기 시작하면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몸이 면역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이 면역 체계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몸이 적당한 수준으로 반응을 하면 염증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내 몸이 너무 갑작스럽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 전신성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아까 시술을 받고 나서 밤 12시에서 3시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몸에서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폐혈증이 걸리면 염증까지 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걸까요? 치사율이 40%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 염증, 세균이나 미생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백혈구들이 가서 이 세균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이 훌륭하고 튼튼하면
이 세균들을 다 이겨내고 세균들을 다 잡아먹고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백혈구들이 이제 그 역할을 못하니까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와요. 예. 혈액 전체에 염증이 퍼지니까 온몸 모든 장기로 세균들이 또는 미생물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한꺼번에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면 항생제를 써도 이미 중요 장기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회복되는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폐혈증이라고 확인이 되면 세균이 뭔지 미생물이 뭔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한꺼번에 써서 이런 세균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치료법은 명확한 게 있습니까? 명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균이 나오기 전에는 이 균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런 균들을 한꺼번에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요. 예. 또 장기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장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려놓을 수 있도록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제를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혈압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강심제라든지 혈압을 올리는 약제라든지 하는 것들도 쓸 수 있고 또 소변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변 나오게 하는 약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폐혈증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폐혈증이 시작이 되면 정신 상태가 약간 이제 변화가 오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르지 않은 거죠. 계속 혼란이 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떤 날짜인지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고 또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30, 140 정도가 유지되는 게 이제 정상인데 10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 폐가 잘 돌지도 못하게 되고 항생제를 써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분당 호흡수가 굉장히 빨라져서 보통 22회 이상으로 막 굉장히 빨라지면 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이제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거나 소변 양이 굉장히 줄어 있거나 또는 혈소판의 수치가 뚝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폐혈증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폐혈증 증상도 무시무시하지만 치료하는 것조차도 몸에 큰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워낙 많은 강한 약물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견뎌내기가 참 힘들 것 같고 이번에도 대체로 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이분들 다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아주 면역이 활발하고 튼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일어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지. 만약에 노인들이거나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생각나는 것이 그 안타까운 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었나? 그것에 감염돼서 신생아들이 면역이 없으니까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다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그냥 병원 자체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의약품은 이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의약품 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작은 의원급들에서는 이런 이제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혼자일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한 명일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할들, 즉 의약품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또 냉장 보관하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번에도 프로포폴을 상온에 60시간이나 노출을 시켰다고 하는데 보통 6시간 정도 노출이면 이제 다 끝나야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약물이거든요. 그거의 10배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균이 증식을 했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폐혈증의 원인 균도 24시간 그 배양 검사를 해야
균이 어떤 균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아마 복지부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역학조사를 했고, 그 프로포폴을 가져다가 배양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배양돼서 나온 세균이 뭔지에 따라서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그럼 현 시점에서 뭐 규모에 따라서 병원 혹은 의원, 의료당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도록 둬야 되나요? 근데 이거를 관리 감독한다고 그래서 병의원의 그 공무원이나 보건복지부 직원이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육과 그다음에 그 교육 시스템에 이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환자들이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수가 안 되면 예. 뭐 어떤 불이익을 좀 준다든지 행정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약품 관리하는 뭐 대장이나 이런 건 대부분 다 모든 의원에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약간은 이제 뭐 관리를 하는 생각이나 주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이 조금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그 교육 이수, 그 이수 점수가 되지 않으면 뭐 행정조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들은 그냥 그 병원 혹은 의원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 몸을 그렇죠.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그 당국에서 확인을 해줘야겠고요. 그리고 오염된 약물뿐 아니라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또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지난해에는 개에 물려가지고 폐혈증이 걸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들이 평소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어린이나 영유아나 노인이나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런 균들이 많은 곳에는 안 가셔야죠.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에 환자를 방문하러 가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많이 알게 됐잖아요. 예. 이 병원 안에는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 어린 아이를 대동해서 병문안을 한다는 것은 아이한테 그런 세균 샤워를 시켜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나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또는 세균이 있을 것, 미생물이 많이 살 것 같이 생각되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위생관념이 좀 앞으로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물론 뭐 병원에서는 조금 더 청결을 유지하고 약품 관리를 하고 해야 되겠죠. 예.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처가 나는 일을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습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상처도 쉽게 염증이 일어나고 세균들이 더 많이 번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는 일을 좀 피하셔야 되고 외부에서 진드기에 물리거나 모기에 물리거나 이런 작은 곤충들에 물리는 것도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우리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예. 집에 오셔서는 또 개인위생을 깨끗이 하셔서 혹시 물린 자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오한진 교수였고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띄워드리고 잠시 뒤에 뵙죠.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서울과 경기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0초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18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들어보도록 하죠. 기획관리팀의 천세은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15일 스승의 날부터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폭염, 수방, 안전, 보건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행하는데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와 감염병, 식중독 같은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위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여름철 종합대책이야 해마다 시행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올해는 좀 독특하게 여름철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죠.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철 종합대책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네. 사실 또 여름철은 봄이나 겨울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지만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을 통해서 상시 대응 체계를 중단 없이 이어감으로써 시민분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특히 오존도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네. 날씨 전해줄 때 오존 농도도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이번에 오존 대책 또 포함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오존은 사실 미세먼지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반복 노출될 경우에는 기관지염이나 심장질환 등을 일으켜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기 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고오존 대책을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여름철 종합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존은 주로 하절기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예보제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보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오존 경보제 시행 기간 동안에는 오존 경보 상황실을 구성해서 오존 경보 발령 시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문자나 SNS, 교통 전광판 등을 통해서 오존 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네, 오존에 대한 것도 미세먼지 못지않게 좀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리고 여름 하면은 무엇보다도 더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폭염이 걱정이 되는데 기상청에서도 여름철 기상 전망을 해보니까 올해도 역시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쪽방촌 분들이라든지 이런 계층에 대해서 대책이 강화되죠? 네, 맞습니다. 우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폭염 순찰 활동이 강화되는데요. 그동안 쪽방촌이 밀집한 지역이었던 종로나 영등포 등 4개 소방서에만 실시했던 것을 24개 전 소방서에서 시행하고요. 그리고 순찰 대상도 쪽방촌뿐만이 아니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고요.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차량 이동 목욕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폭염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폭염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겪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더위 못지않게 집중호우가 걱정인데요. 상습적인 침수 지역도 걱정이고요. 네. 풍수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긴 6월까지 신월지역이나 한강로 등 서울 시내 침수 취약 지역 7개소에 대해서 하수광고 등 방제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요. 침수 피해를 입기 쉬운 저지대나 지하주택 6,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수중펌프 등 침수 방지 시설을 확충해서 침수 피해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수 피해로 집을 떠나서 임시 주거 시설에 머무르셔야 하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실내 구호용 텐트 1000여 동을 올해 신규로 제작해서 사생활을 보호받으시면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집중호우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SNS나 서울시 안전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날씨 정보, 재난사고 속보, 그리고 시민 행동 요령을 실시간 제공해서 풍수 피해와 시민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대형 화재 사고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름철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죠.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가 돼 있죠?
네네. 저희 서울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서울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등 숙박시설 한 3,200여소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서 화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도 그 건축공사장이나 주택 근처의 급경사지 한 660여 개소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물놀이 사고가 많은데요. 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11개 한강공원의 물놀이장, 선박장 등 인명사고 취약시설 한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분들 그리고 서울 시민분들이 안심하고 여름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 그리고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철은 역시 먹는 것 조심해야 되잖아요. 식중독이라든지 감염병 이런 위생 대책도 살펴봐야겠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 시민 여름철 건강과 직결되는 여름철 식중독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요새 그 배달앱이 많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 전문업소를 대상으로 5월에서 6월 동안 식품위생 취급 기준을 잘 지키시고 있는지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는 한 8월에는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식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대책은 요새 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5월에서 9월 동안 병원, 학교 등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가고 네. 세균성 폐렴 발생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이 주로 서식하는 그 대형 빌딩의 냉각탑 등 그 425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자, 서울시에서 여름을 맞아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 오늘 잘 들어봤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어디다 연락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군요.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기획관리팀의 천세은 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그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청년연금과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등입니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10년 장기 근속할 경우에 그 개인이 낸 납부액과 경기도의 지원액을 합쳐서 퇴직할 때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월급 25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미만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또 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그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올해는 그 지원 대상자 범위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그동안 그 청년연금과 마이스터 통장 사업 모두 그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이번 모집부터 그 5인 이상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늘렸습니다. 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경우에 그 근로자 임금 수준을 월급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까지 그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대상자 범위를 늘려서 청년연금은 3,000명, 또 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8,081명을 그 올해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많아온 것인데 이 경기도가 이런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서 조정을 한다고요? 네, 그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그 상가 건물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최근 첫 번째 조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다툼이 생겼는데 이에 그 경기도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예. 이런 분쟁 조정을 지자체가 그 하게 되니까 그 분쟁 당사자들이 그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 쉽고 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 임차료나 보증금, 또 그 임대차 계약 갱신, 또 임대차 계약의 양도 등 임대차와 관련한 그 모든 분쟁이나 갈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데요. 대상은 보증금 2억 7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상가 건물이고요.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연휴에도 주택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그 원인을 두고서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휘발유나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과 화재 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각종 그 화학 위험물 사고가 42건으로 2016년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12명에서 22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재산피해 역시 83%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위험물 사고는 2000년대 들어서 점차 줄어들다가 2014년 이후에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재난안전본부 측은 위험물 취급소가 늘고 있고 또 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위험물 사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 사고 원인을 보니까 위험물 사고 역시 인재가 가장 많았네요. 네, 경기도 내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한 이런 그 위험물 사고 70건 가운데 68%는 화재였고요. 23%는 누출, 나머지는 폭발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79%가 인적 요인, 또 3%가 물적 요인, 나머지는 원인 불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인적 요인은 대부분 관리 부주의와 조치 소홀 등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사고는 유증기와 정전기 발생이 많은 여름철과 그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에 그 잦았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 사고 발생 장소는 무허가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네. 이 역시 당국의 조치가 선행됐다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5월 9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케네디 콰이어의 Something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외선이 강하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박현실, 박화영 캐스터가 전하는 56분 날씨와 교통도 꼭 확인 잘해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